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이 어떨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윤창용입니다. 사실 지금 경제나 금융시장이 한치 앞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빠져서 지금 2300포인트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율은 1300원까지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물가 급등에서 출발했었던 통화긴축에 대한 부담이 실물 경제의 어떤 침체를 야기할 거냐 말 거냐, 이 갑론을박이 계속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좀 긴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질서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경제나 금융시장이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각을 좁혀가지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서 지금 침체 논란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경제가 좀 어떨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긴 시각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경제 질서의 어떤 재평 과정과 그에 따라서 경제나 금융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대전 이후에 글로벌 경제 질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글로벌 경제 질서는 결국 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케인즈안이라는 경제 이념이 싹트게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브레튼 우즈라든가 가트 체제를 기반으로 자유무역이 전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전후 복구 이후에 이제 수요가 좋아지고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70년대 들어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마샬 플랜을 통해서 경제가 좋아졌는데 60년대 중후반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누적이 됐었죠. 그에 따라서 미국이 소위 말하는 브레튼 우드 체제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닉슨 선언이라고 하죠. 그럼 대안을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70년대는 중동에서 이제 1차, 2차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면서 중동에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원민족주의라는 게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경제율세는 약간은 대탕트로 들어가게 됐었던 거고요. 그 결과로 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전환기가 좀 전개됐었다라고 보여지고요. 1980년대 들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질서가 또 다시 바뀌게 되죠. 영국의 대처리즘이라든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에 이제 구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냉전 시대가 붕괴되고 세계화가 전개가 되고 자유무역 규제 철폐, 정보통신혁명까지도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이제 호황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2008년에 이제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2010년대 들어서 자국우선주의가 또다시 싹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각을 좁혀가지고, 그러면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했던 것들이 뭐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고, 지금 경제 질서가 왜 자국우선주의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건 크게 네 가지로 지칭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정부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시장에 맡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유무역을 강조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규제라든가 전반적인 산업규제를 철폐하자라는 걸 거고요. 또 하나는 가계보다는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1980년부터 한 30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많은 문제점을 낳았었죠. 첫 번째로 일단은 작은 정부, 철저하게 자본주의라든가 시장경제 논리에 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기후라든가 환경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게 결국 글로벌 경제에 또 호황을 가져오고 무역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와해를 가져왔죠. 결국 신흥국 쪽에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공장을 다 이전하면서 선진국의 제조업은 와해가 되고요. 반면에 신흥국 쪽은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저부가치산업만 하면 되는데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부가치, 고부가치 산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기술 탈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이제 무역 분쟁이 심화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 규제 완화. 결국은 실물 대비
완화를 한다라는 건 통화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금리를 용인을 하고 레버리지 팽창을 용인을 하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가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정부의 각 경제주체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게 됐었던 거고요. 그 결과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됐고 2011년, 12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라든가 유로존의 채무위기가 발생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물 대비, 펀더멘탈 대비 가도학 유동성은 자산의 버블을 야기를 하게 됐었죠. 주식시장의 버블이라든가 아니면 채권시장의 버블, 마이너스 실질금리 이러한 것들을 고착화시켰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친기업 성향의 경제정책은 결국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게 됐었던 거죠. 가게는 힘들어지고 기업은 배불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가게 내에서도 부자와 빈자 간의 양극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부작용으로 득세를 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결국은 경제 질서가 자국 우선주의로 좀 바뀌게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던 거죠. 그 중심은 뭐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자국 우선주의 기치를 높이게 됐었던 거고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후진타오 이후에 시진핑이 등장해서 이제 중국몽이라고 했었죠. 중국이 글로벌 패권국가가 되겠다. 그러한 가운데 1대1로라든가 제조 2025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하게 됐었다는 거죠. 뭐 제조 2025 같은 경우 결국 선진국의 기술 탈취를 통해 갖고 중국이 소위 말하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가겠다, 자금률을 높이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선진국하고의 부딪힘을 더 많이 가져오게 됐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까지도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죠. 사실은 러시아가 2005년, 6년, 7년 이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과정에서 뭐 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98년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었지만 고원자재 가격에서 돈을 많이 벌었었다라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러시아도 푸틴이 결국은 다시 구소련을 복원하겠다라는 야욕을 꿈꾸게 됐고, 그러면서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 자국 우선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은 결국 어떤 경제적, 군사적 이유가 함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외칠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였었죠? 2010년대 들어서 결국 셰일혁명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의 자립도를 높이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서 미군 판발 인력들이 철수하게 되고요. 대신 이제 중국이 중국몽이나 1대1로를 외치면서 국제경제질서의 패권국가를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결국은 아시아 쪽으로 미국의 파병 인력들, 남중국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가 자꾸 서유럽 쪽을 위협하고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게 되니까 또 유럽 쪽으로 군대나 이러한 것들을 파병을 집중하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어떤 세계화 과정에서 잘 돌아갔었던 경제 시스템이 2010년대 들어서 깨지기 시작을 했었죠. 어떻게 깨졌느냐? 뭐 과거에는 미국이 빚내갖고 소비를 하게 되면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하고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결국 벌어들인 달러를 통해 갖고 미국 국채를 다시 사주는, 소위 말하는 달러 리사이클링, 미국 부채를 지탱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트럼프 정부 이후에 시진핑하고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달러 리사이클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굳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추가로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 분쟁이 결국 금융 분쟁, 안보 분쟁,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기술 탈취, 유럽의 기술 탈취를 통해서 중국이 글로벌리 특허 1위 국가로 부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무역 분쟁이 또 기술 분쟁으로까지도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냉전이 붕괴되고 나서 국방비 지출을 계속적으로 좀 줄여 나갔었죠. 반면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야욕, 경제적 야영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게 됐었고요.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많은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 심화됐었던 거죠. 더 심화됐었고 신자유주의 폐단이라든가 자국 우선주의는 코로나 이후에 더 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이 문제를 겪고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어떤 시장 경제 질서에 맡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어떤 신자유주의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어떤 케인지안 질서가 들어와야겠다라는 역할도 지금 계속적으로 비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후나 환경 문제는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큰 정부가 나서야지만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유무역이 기술 탈취라든가 등등의 문제점을 가져왔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공급망 재구축이라든가 지식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보호무역이라는 이제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규제 철폐 과정에서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산 가격의 버블, 가행 부채 문제 이러한 것들을 낳다 보니까는 또다시 이제 규제 강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어떤 독과점 규제라든가 이러한 것들,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러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친기업 친가계 성향 정책이 나온 것들이 결국 뭐였었죠? 양극화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이 아니라 가계 중심으로 좀 전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도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국우선주의와 어떤 케인지안이라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지금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가운데 신경제 안보 동맹에 대한 의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 무역 질서도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지금 글로벌리 패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대륙 세력들과 그 다음에 미국과 어떤 유럽,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까지 좀 연결하는 어떤 해양 세력 간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점점점 전개가 되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점점점 블록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죠. 신자유주의 때는 결국 세계화였습니다. 글로벌화였습니다. 글로벌화의 기본적인 배경은 뭐였었냐면, 자유무역을 하니까 어떤 상품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카도의 비교에 따라서 하니까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비교 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잘하는 것들을 통해 갖고 교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양자가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역 질서가 점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왜? 사실 뭐 신흥국에다가 공급망을 다 내뒀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물류의 차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적으로 싹트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때 물건이 공급이 안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급망의 어떤 회복성이 더 중요해졌고요. 그 다음에 패권 국가끼리 서로 자원민족주의나 이런 것들로 나가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떤 지역성이 더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어떤 공정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사슬 체계도 과거에는 글로벌화였다 그러면 이제는 분열화, 자원 중심의 민족주의와 슬로벌화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도식화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은 신자유주의의 경제 질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공급이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공급주의의 경제 질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어떤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는데, 결국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팽창시키자라는 거죠. 어떤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균형 생산량은 늘어나고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증가, 일자리 증가, 소득 증가를 통해 갖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었죠? 신자유주의 폐단으로 선진국은 제조업을 잃었죠. 고용 없는 성장이 전개가 됐죠. 가행부채 때문에 부채를 디레버리징 해야 되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이 됐었던 거죠. 또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걸 역시나 수요를 위축시키게 됐다라는 겁니다. 신국은 선진국에 물건을 대주면서 성장을 하면서 기업들의 가행 투자라든가 가행 부채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됐는데, 선진국 수요가 망가지니까 이조차도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공급을 늘려놨는데 수요가 생각만큼 안 따라오고 오히려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장은 정체가 되게 되고 물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걱정했었던 신자유주의 폐단으로 걱정했었던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예,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경제 질서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지안이라는 게 들어왔었던 거죠. 결국 인위적으로 일단은 민간의 어떤 경제활동 제약 때문에 꺼졌는 것들을 정부가 수요 창출을 해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죠?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현금 보조, 현물 보조를 통해서 가계를 계속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결국 뭘 먼저 했죠? 총소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먼저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경제는 회복되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이제 좋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산업 기술의 발달,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자유무역을 통해 갖고 공급 곡선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공급 곡선이 바로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됐습니다. 왜 그렇죠?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어떤 물류의 이동 차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전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동시장도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공급 곡선을 제약시켜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가치사슬 체계가 과거에는 자유무역에서 오히려 분절화, 예, 자원민족주의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공급 곡선이 공급자기도 심화되면서 거기다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고요. 뭐 중국의 제로 코로나까지 발생하게 됐고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결국은? 예. 수요는 성장률은 더 후퇴하게 되고 물가는 더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당면한 경제 질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러한 경제 질서가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거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신자유주의에서 자우선주의로 바뀌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경제 패거나 블록화가 심화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신흥국들이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서는 신흥국이 오히려 베네핏을 입었었죠. 예, 근데 이제는 반대 현상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한 10년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주기나 진폭이 굉장히 잔파동을 보였습니다. 경제의 주기나 진폭을 만드는 것들은 주로 이제 재고순환 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통혁명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면은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의 완화, 뭐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의 주기나 진폭이 좁아지고 짧아지게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 공급망 제약이 오게 되고 경제가 블록화되고 패권화되고 근데 아직 자국의 공급망을 확충을 못하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고순환 주기의 볼러털리티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경기의 주기나 진폭을 좀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물가 문제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무역 질서가 해체가 되게 되고 경제가 블록화되게 되면 공급 측 물가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자원민족주의 과정에서 물류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공급 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 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고 결국 금리라는 건 성장과 물가의 함수인데 성장은 정체가 되더라도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장기 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나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 어떤 경제가 국가들 간의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선진에서 자본을 의존하게 되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 앞으로 위험 압력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도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신자유주의 질서에서는 달러가 약세였어요. 네, 선진국은 계속적으로 부채를 남발합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신흥국이 여기다 물건 팔면서 달러가 신흥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흥국은 달러가 넘쳐나고 오히려 자국 통화가 강세 압력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니죠. 이제 국제무역 질서가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한 가운데 갈등 아니면 변동성 이러한 것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글로벌 기축통화에 대한 어떤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렇다 보니까 달러 강세 압력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의 어떤 진폭이 커지고 성장이 위축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은 주식이나 채권으로 대표되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처한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들은 투자자 관점에서도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죠.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건 결국 미래 캐시플로를 현재로 할인을 해서 거래를 하고 그게 적정하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성장이 떨어진다라는 건 어떤 특정한 자산에서 캐시플로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은 물가 때문에 객관적인 할인율이 올라갈 수 있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 있고 당연히 기대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간 국가 간 차별화가 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자유주의 때는 선진국이 올라가면 신흥국이 따라 올라가고 선진국이 빠지면 신흥국이 따라 빠지는 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소비, 이쪽이 공급망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경제가 분절화, 패권화되게 되면은 어떤 지역별, 국가별 차별화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올해 글로벌 증시 다 빠지고는 있지만 일부 신흥국들, 원자의 풍국들은 또 괜찮죠. 이런 모습들이 관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금융자산에 비해서 이제는 어떤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인컴형 자산에 대한 기대를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인플레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실물 자산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담아갈 수밖에 없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달러 자산 투자, 뭐 해외 투자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국세 질서 재편, 그 다음에 가치 사슬의 변화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라든가 전략 자원, 농산물, 방산,
그 다음에 디지털 생태계의 기본인 어떤 반도체, 이러한 전략 자원에 대한 투자 테마를 계속적으로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가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시사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시각을 좁혀가지고 뭐 올해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하반기 내년 핵심은 그걸 거예요. 결국 이 올해 이 물가 급등을 야기했던 뭐 수요 요인도 있지만 결국 수요는 지금 위축이 되고 있고 공급망 충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공급망 충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앞으로 추가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안정이 될 거냐가 결판이 날 거고요. 물가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물가 파이터로 변모한 중앙은행들은 앞으로 긴축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반면에 물가가 안정이 되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거고요. 이미 시장금리가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기준금리도 조만간 중립금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물가 불안이 계속 전개가 되고 물가 파이터로서 선진국 중앙은행들, 뭐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계속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게 길어지게 되면 결국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시장의 금리는 경제 하강 압력을 가져올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 결국 우리가 하반기 내년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거에 다 출발이 뭡니까? 물가고 이 공급망 문제인데 이 공급망 문제를 우리가 어떤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로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단이 될 거고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곡물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글로벌리 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생산이라든가 물류의 차질은 글로벌리 이제 물가 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뭐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봉쇄 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중국이 글로벌리 제조업 시장에서 여전히 중간재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또 공급망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논리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공급망 충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국제 원자재 가격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뭐 중국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이 또 문제인 거죠. 뭐 지금은 그나마 난방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는 러시아가 원유를 서서히 끊고 가스를 좀 끊고 있지만 굉장한 충격이 아직은 막 목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물론 물가는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생산시설이 전반적으로 마비가 됐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올해 겨울로 들어가서 독일의 공급망이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메이저 해운 국가들 중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기저발전이 원전이에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북해산 에너지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수입을 내오고 있죠.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북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독일이라는 거죠. 독일은 에너지원 중에서 절반은 신재생 에너지원이고 심플하게 보면 나머지 절반은 하색 에너지원인데 이걸 대부분 독일에서 아니 러시아에서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올 가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겨울로 가서 난방 시즌에 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사실 뭐 독일의 산업망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리 공급 충격은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올 가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을 끝낸다거나 종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독일이 어떤 대체 에너지 시장을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해결을 한다거나 근데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망을 지금 글로벌리 다 지금 공급 제약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으로 좀 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은 시진핑이 올 가을에 3연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또다시 번진다라고 하면 또다시 뭐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이럴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전방위적으로 물가 급등을 야기를 하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물가 8%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로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도 5%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물가가 비단 어떤 공급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재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건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리오프닝 수요까지 맞물려 갖고 서비스 쪽으로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주요국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단기간 내에도 또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름철로 들어가서
어떤 드라이빙 시즌 수요라든가 아니면 북반구의 여행 수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에너지 가격 불안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에그플레이션도 좀 더 계속될 것 같고 또 지금 뭐 날씨나 기후 문제도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뭐 단기간 내 물가가 안정된 신호들은 지금 부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이 예, 긴축 파이터로서 훨씬 더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아시다시피 미국은 올해 3월 달에 금리를 올렸었고요. 50bp의 빅스텝에 이어서 이번에는 75bp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을 한 상황이고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지금 1.75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FMC가 4번 남아있는데 올해 연말에 3% 중반까지 가겠다라는 거 중간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점도편은 가리키고 있고요. 이 말인즉슨 올해 남은 FMC 4번 중에서 적어도 한두 차례는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또 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연준은 6월 달부터 이제는 QT 들고 있던 자산을 만기가 돌아오면은 일정 부분 재투자를 중단하는 자산 매각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선진국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뭐 영국도 이미 기준금리를 물가 9%대까지 올라오니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유럽도 하반기에 좀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신흥국은 어떻죠? 뭐 한국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는 기준금리가 1.75로 똑같아졌어요. 근데 미국이 한국보다 앞으로 올릴 놈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은 계속적으로 생기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가고요.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앞으로 하반기에 남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몇 차례 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시장금리는 이걸 지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 다행스러운 건 이 금리가 급하게 올랐다 보니까 실물의 어떤 충격이 그렇게 강하게 감지되고 있지는 않고 어떤 신용위험이라든가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걸리게 되면 결국 실물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물에서 부작용이 나온다라는 건 경제 주체가 이제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용 위험이 커지게 되고 또 유동성 위험도 커지게 되고요.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이 감지되게 되면 뭐 내년 내후년 경제는 소위 말하는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이제는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밖에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한참 넘겨서 보시면 실물 측면에서 이미 다양한 부정적인 지표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서베이 지표라든가 즉 심리라든가 아니면 자산 가격이 빠졌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실물 지표들도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한국의 어떤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도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출입 물가 비율, 결국 수입 물가 대비 수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마진 압박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어닝 전망치도 기업 실적 전망치도 앞으로 후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재고 순환 지표가 악화된다라는 건 결국 출하에서 재고를 뺀 거죠.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는 지금 쌓이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물 경제 부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리스크 위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어떻게 될 거냐? 예,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이거에 문제를 일으켰었던 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에 따라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키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물가가 뭐 3, 4분기 당초에는 글로벌 2, 4분기를 고점이라고 봤는데 지금 3, 4분기로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3, 4분기가 고점을 찍고 4, 4분기로 가면서 떨어지면 다행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독일의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독일의 공급망이 문제가 생기고 겨울로 들어가서도 오히려 물가는 안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물가 파이트로 나아가는 중앙은행들은 계속적으로 긴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고 연말이 되면 이제는 기준금리는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를 다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 실물경제 부정적인 여파들은 좀 더 목도되게 되고 그러면 뭐 내년 경제로 가게 되면 리세션이라는 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물가가 뭐 3, 4분기 고점을 찍고 4, 5분기로 가면서 좀 안정되는 신호들이 관찰되고 그에 따라서 통화 긴축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예. 그렇게 되면 내년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제가 큰 침체는 아니고 좀 바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가 급등을 야기하고 있는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가 중국의 공급망 문제 이러한 것들이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논리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장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고 경제가 침체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경제 주체들이 이 올라간 물가 때문에 구매력이 약화되고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러면 뭔가 풀리는 조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죠. 이건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뭐 운이 좋아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종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증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그동안 무역 마찰로 싸웠는데 경제 주체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일부 관세를 좀 낮추고, 그러한 모습들이 좀 물가를 통해 갖고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긴축을 통해 갖고 수요가 좀 둔화된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물가가 진정되는 모습이 빠르게 나오고, 그래서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하고, 이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일 겁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실물 경제가 지금부터 서서히 악화되고, 네, 그리고 앞선 문제들은 잘 안 풀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리세션으로 가고, 그럴 가능성도 지금 분명히 잠재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어떤 중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산시장은 어떨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외환시장인데, 뭐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달러율이 지금 1,300원을 넘어선 상황이죠. 만약에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으로 간다라고 하면 강달러는 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한국에서 자본 유출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원달러율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외환위기 때 98년, 97년에 원달러율이 2,000원에 가고, 금융위기 때 1,600원에 가고, 이 정도로 한국에 지금 외환시장이 시급하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외환보유액 한 4천억 달러 있고, 한국이 순대의 채권국이고,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위기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낫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빠르게 떨어지려 그러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 4분기 물가가 고점이 돼야 되고요. 4, 3분기로 가서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어떤 공급망의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이 좀 완화돼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진 거에 대응해서 통화정책 긴축 속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될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강달러력이 좀 잦아들고 원달러율이 다시 한 1,200원대 뭐 초중반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국 경우의 수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주식 어떠냐? 사실 뭐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건 할인율 급등 때문이었었죠. 물가 충격에 따른 통화 긴축 전환, 이로 인한 시장 금리의 급등 뿐만 아니라 어떤 공급망 충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야기한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할인율이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빠졌습니다.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 한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빠졌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PR은 한 9배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건 뭐죠? 지금부터는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가 급등 때문에 구매력이 위축되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기업들의 투자도 비용 부담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 마진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2, 4분기부터 그런 국면에 들어갔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아직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은 별로 안 떨어졌다라는 거죠. 7월, 8월 실적 시즌에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느냐 아닌가, 이걸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들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부가 한 배를 깨고 내려갔죠. 우리나라 장부가 한 배가 한 2,5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미 거기를 많이 깨고 내려간 상황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장 실적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문제를 야기했었던 어떤 물가 급등이라든가 이러한 신호들이 당장은 안 보이다 보니까는 뭐 매수로 들어오기도 어려울 거고요. 설령 또 경제가 하강을 하더라도 물가가 계속 안 잡히게 되면 소위 말하는 패드 풋이라는 거, 중앙은행의 어떤 풋, 금리 인하도 당장 기대할 수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가격 논리로 보면은 어느 정도 빠졌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뭐 7월, 8월까지도 이런 주식시장의 부진한 흐름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9월, 10월로 가서 위로 갈 거냐, 밑으로 더 갈 거냐가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위로 갈라 그러려면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좀 진정되고 긴축의 속도가 좀 완화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가 하강하더라도 뭐 리세션이 굉장히 심화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한국은 수출업체다 보니까는 환율이 좀 올라간 것들이 실적이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들이 좀 생겨야지만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어떠냐라는 거죠. 뭐 금리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제 하강 압력이 좀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장기물 위주로 조금은 제동은 걸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 기준금리가 좀 더 갈 룸이 남았다라는 거죠. 시장금리가 간 거에 비해서 기준금리는 아직 그만큼 못 갔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의 강성 발언이 계속 나올 거다 보니까는 채권 시장도 적어도 한 분기 정도는 금리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좀 지나들고 나서 4, 4분기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리세션이라고 하면 리세션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장기금리는 확실히 제동이 걸릴 거고요. 반면에 리세션이 아니라 좀 풀리더라도 금리는 이제 상승세 제동이 걸리겠죠. 좀 풀린다라는 전제가 뭡니까?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긴축을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상승세는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대표적으로 여기는 지금 수급 교란이 만드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감히 예측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3, 4분기까지는 불안할 거라는 겁니다. 에너지는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가 이 휴가 시즌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상이 안 좋은 시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3, 4분기까지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4, 4분기로 가면 가스하고 에너지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원유를 봤었을 때 에너지 중에서 천연가스하고 원유를 봤었을 때 가스가 수급 교란이 좀 더 심한 상황이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셰일이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미국하고 사우디가 적절하게 협상을 해서 사우디가 조금 더 증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요 쪽이 많이 좌우를 하는데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이미 프라이싱을 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인플레이션 해치 수요 때문에 방어는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니 결국 기회비용이라는 보유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단은 막혀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곡물 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전형적인 웨더 마켓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여기까지가 자산시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산업에 대해서만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의 IT 산업인데 반도체 쪽 어떻습니까? IT 세트 수요가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서브 수요도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산업인 플랫폼들이 안 좋죠. 그리고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쪽 관련된 메모리 수요도 많았었는데 이런 쪽도 지금 전반적으로 안 사는 상황이죠. 그나마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메모리 기업들이나 비메모리 기업들이 굉장히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하단을 좀 막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요는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IT 장비, 통신 장비 대체로 다 지금 수요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나마 폴더블이라든가 아니면 DDR5라는 기술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어떻죠? 여기도 전반적으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리오프닝 때문에 레저 쪽은 좀 좋아지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조금 더 낫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엔터라든가 미디어가 조금 낫는 상황이고, 아직 여행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여행 예약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행 업종이 크게 수익을 보기는 어려운 국면일 거예요. 왜 그렇죠? 기름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요. 항공료가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게임 이런 쪽 어떻습니까? 작년에 메타버스라든가 NFT를 통해 가지고 게임이나 이런 쪽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환경이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죠. 그러한 가운데 작년에 워낙 뜨겁다 보니까는 새로운 게임 개발자들이나 이런 소프트 인력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고정비입니다. 금방 사람을 채용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전반적으로 고정비는 올라갔는데 수요 환경은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바뀌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도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2년 동안 재택근무라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게임 신작들이 별로 출시가 안 됐었는데 올해 하반기로 가면 작년 하반기에 이제 사람을 채용을 했고, 그러면서 또 오프라인 환경으로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신작들이 좀 많이 출시되고 이러한 것들은 좀 기대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은 그나마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죠. 이익은 계속적으로 괜찮고요. 마케팅비도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간요금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이즈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통신은 그래도 올해 꾸준하게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재 쪽은 차별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죠. 음식료 쪽 결국 원가 부담을 판가로 얼마나 전가시킬 수 있느냐, 그런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업체들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음식료 쪽에서 원가 대비 지금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또 리오프닝과 맞물려 있는 쪽은 좀 술,
뭐 이런 쪽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 쪽도 차별화가 전개가 되고 있죠. 어, 이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편의점들 좀 좋고요. 뭐 백화점은 수요의 차별화가 확실히 전개되고 있고요. 반면에 마트 쪽은 안 좋죠. 마트는 오히려 코로나 환경 가정에서 좀 반다 수혜를 봤었던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섬유유복이라든가 화장품은 어떠냐? 리오폰으로 가면은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뭐 그러면 화장품을 다시 해야 되고, 옷도 새로 사 입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지금 봉쇄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한국의 어떤 제품 경쟁력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가장 값비싼 자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불편하죠, 기본적으로. 네, 수요가 불편합니다. 근데 다만 지난 2, 3년 동안, 2년 동안, 1, 2년 동안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산이 미진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어떤 주문에 대해서 대응을 다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판매는 괜찮고요. 또 뭐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또 대표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또 방어가 되는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밑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원가 부담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재 산업재 어떠냐라는 건데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이 성장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쪽이죠. 배터리 쪽. 예, 한국이 괜찮다. 예, 경쟁력도 있다. 그리고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수익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뭐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높다라는 게 부담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철강, 금속, 정유, 화학 이런 쪽은 대표적으로 이제 원가를 가지고 와갖고 판가로 얼마나 전가시킬 수 있느냐. 예, 스프레드 업종들이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가 좀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썩 좋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건설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분양 경기가 얼마나 좀 회복될 수 있느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하다 보니까는 해외 수주가 좀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맞물려 가지고 좌우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원가보다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결국 이제 전기료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올리더라도 당장은 물가 때문에 크게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적자는 계속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뭐 증권업은 이미 금리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죠. 예, 그리고 거래대금도 전반적으로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뭐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 동안 이 온라인 가정에서 즉 코로나 가정에서는 손해율도 별로 낮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랬었는데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이제 손해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좀 불편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 쪽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실물 경제가 점점점 악화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어떤 부실 자산 이슈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레딧 코스트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어떠냐? 실제로 어떤 바이오텍, 신약 이런 쪽은 지금 임상이 전반적으로 뭐 결과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이시고요. 반면에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다시 돌아다니게 되면 병원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산업 전망을 좀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는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였었는데 2010년대 들어서 자국 우선주의로 변모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에다가 뭐 케인즈한 경제 질서까지 가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패거나 분절화가 전개가 되면서 성장세는 점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빈스 사이클은 다시 주기가 커지고 진폭이 확대되고 이런 모습들이 관찰될 거고 물가가 뭐 기술적으로는 상승률은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물가 시대에 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금리도 좀 올라가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을 거고 리스크 프리미엄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강달러 압력도 상당 부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국면은 계속적으로 좀 동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서 글로벌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큰 침체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슬로우플레이션, 짧은 침체로 끝날 거냐라는 건 결국 물가 문제에서 시작을 했고 이거에 따른 이 긴축 스탠스가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뭐 3, 4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불안할 것 같고요. 4, 4분기로 가면서 잡히게 된다 그러면 긴축 속도가 좀 완화되면서 그래도 슬로우플레이션
얕은 침체로 경제가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3, 4분기, 4, 4분기까지로 가더라도 물가 충격이 계속적으로 도사리게 되고, 근데 그 충격을 야기한 요인들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죠. 이쪽이 계속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어떤 유럽 쪽의 에너지가 끊기면서 독일의 밸류체인이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뭐 물가 파이트로 나선 중앙은행들은 계속적으로 일단은 긴축 압력을 높여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글로벌 경제는 큰 침체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수요가 망해서 물가가 잡히게 되면 뭐 내년 하반기, 내후년으로 가면서 다시 또 통화 완화를 하는, 예, 이런 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결국은 뭐 긴 관점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투자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고, 어떤 오로지 성장에 대한 자산보다는 어떤 인컴 자산으로 좀 방어를 하는 스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투자에 대한 니즈를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략 자원에 대해서 어떤 니즈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슬로우플레이션으로 가느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흐름, 향배는 좀 바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3, 4분기까지는 주식 채권의 변동성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슬로우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4, 4분기로 가면서 강달러는 좀 잦아들고 위험자산은 좀 올라오고 금리 상승세는 제동이 잡히고 이럴 거고요. 반면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뭐 달러 강세는 더 심화될 거고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선진하고 미시는 간의 어떤 차별화, 플라이트 퀄러티가 전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